아니 우리 오늘 사무실에 김남국 변호사 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 중에 김남국 팬이 있는 거야.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다음 주에 출연합니다. 김남국이가? 아 그래요? 메시지를 들고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메시지? 나경원 지었고? 아이 그런 얘기. 박시영의 눈으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그냥 뭐 회를 더해갈수록 공개 방송에 방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 늘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그래요. 앞으로 한 10분만 더 먹을 늘어나면 것도 없는데 오늘 예. 줄 것도 없고. 예. 10분 정도 더 늘어나면 그땐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이, 그러면 안 되시죠. 네. 예. 오늘 오신 분들 저 커피나 좀 한 잔 사줘야죠. 네. 예. 그냥 가지 마시고. 예. 자,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됐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네, 같습니다. 유예됐죠. 지소미아 언제든 하겠다. 네. 일본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뭐 언제든 다시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빈말 아니겠죠? 네,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최근 이제 몇 주 전부터 굉장히 이제 그 우리 정부하고 예. 일본 간의 그 물밑에서 협상이 상당히 깊게 긴밀하게 진행이 된 걸로 들었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쟁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협상 과정에서 WTO에 제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예하면서 시간을 좀 보는 상황을 보는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지소미아를 계속적으로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이 네. 문제일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전향적인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내부에서. 6시 때 나온 일본 지지통신 보도를 보면은 대한 수출 규제는 유지한다.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그 겉으로만 밝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명분으로 된 거는 그 세 가지 품목이 위협 국가 명칭은 안 했지만 북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전략물자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관리가 얼마나 우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그러면 실태 점검을 해보자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상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그 풀자 제한 규정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판단하신 것 같고요. 조건부로. 그리고 다음 달 24일 날인가 아마 그 중국에서 네. 한중일 그 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아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무부 회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미일 회담이 잡혀 있는데 한중일 회담이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 한일 회담이 별도로 잡히지 않을까. 거기에서 그 사이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실무적인 진행을 좀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실익적으로 지금 얻는 게 없거든요. 관광도 그렇죠. 수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산화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했고 사실은 예. 그 이런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뭐 미친 짓을 하는 거다. 이건 일본한테 우리가 덤비면은 당한다. 네. 빅엿을 먹는다. 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그냥 뭐 네. 쓸데없는 네, 걱정이었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대처한 거고요. 네. 우리 국민 아닌 사람도 일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네. 지금 단식하는 분, 뭐 이런 예. 분들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지소미아가 바로 이제 황교안한테 불똥을 튄 겁니다. 그래요. 그 왜냐하면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발표하기 직전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먼저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단식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지소미아 문제였는데, 황교안이. 두 번째가 이제 선거법이고 세 번째가 공수처. 이제 바로 공수처인데 예. 셋 중에 하나가 일단 풀렸으니까 풀렸으니까. 아침 식사는 하세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세 끼 중에 예. 한 끼는 해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 관심이 더 모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박시영의 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제가 고무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뭐 새로 증축해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네.
이분들이 수익 모델이 돼야 고민할 수 있는 거지. 한 무료로 왔는데 뭐. 예. 자, 여러분. 디아페비누. 아이, 세상. 디아페비누 써보셨어요? 어때요? 써보신 소감? 좋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유명한 거예요? 아유, 그럼요. 이게 얼마나 좋냐면은, 직접 우리 MD가, 마케팅 디렉터가 써보고, 이제, 입점 계약한 겁니다. 요게 세안뿐만 아니라 머리 감기, 예, 그리고 샤워도, 전신, 이 샴푸도 역시 디아페비누가 이겁니다. 자, 디아페비누의 장점은 많습니다. 피부에 하얗게 피던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으면 비듬도 현저히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디아페비누가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디아페비누의 효과다 이렇게 단언하면은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김용민닷컴 MD가 직접 경험해서 짱. 이제 김용민닷컴 MD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에 한번 헌혈하러 갔다가 피가 안 나와가지고 애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그 PD가? 예, MD 마케팅 디렉터가 특히 여드름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꼭 한번 디아페비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주일만 사용해도 전과 달라지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한번 전에 이 문어 다리, 오징어 다리 싹 없어져가지고 매끈해져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아니 광고 중에 뻥이 아닌 광고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정제된 유황을 사용합니다. 예.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에 매우 효과적이고요.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 이걸 사용해서 보습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니라 발효 숙성시킨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해요? 최저가는? 예? 확실해요? 아니 최저가래요. 그래요? 예, 최저가래요. 자, 그리고 바디로직. 예.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엉덩이 뼈가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걸 입고 작업을 했는데 일어날 때 전혀 통증을 느끼질 않아요. 자, 여러분. 골반을 바로 잡아주는 바디로직이 있었고요. 제가 그걸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린 어깨와 거북목을 교정하는 탱크탑. 이게 바로 탱크탑입니다.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어요. 거북목은 말린 어깨와 함께 사용하는데 말린 어깨를 펴주면 거북목이 개선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북이한테 한번 입혀봤는데 목이 쭉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집어넣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북목이 아주 좋습니다. 예, 어깨가 어떤 분의 구매 후기입니다. 어깨가 말려서 그리고 50견도 오고 해서 어깨가 아팠는데 탱크탑을 입으니까 억지로 펴지 않아도 어깨가 저절로 펴지고 허리가 S자로 편안하게 내려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타이즈, 고관절이 힘없이 벌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다리가 모아지고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리 휜 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게 팔자다리처럼 벌어지던 다리가 모아지네요. 이거 상체에서 입었는데 하체에서 반응이 오고 있어요. 예. 왜 웃으셔? 아니 진짜 이거 내가 쓴 게 가짜가 쓴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요. 오른쪽 어깨가 말리고 오른쪽 허리는 튀어나오고 그랬더니 탱크탑을 입으니까 그쪽으로 자극이 오더라고요. 예. 가족들이 바로 그런 비슷한 고통이 있어서 하나씩 사주고 했는데 이번엔 남편이랑 동생 것 주문할까 해서 후기 남깁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효과는 탁월합니다. 정말 바디로직에서 말이죠. 굉장히 이 효과가 없으면 바로 이제 환불을 해줍니다. 자, 바디로직은 인체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골반 그리고 말린 어깨 교정 속옷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정 속옷은 단순히 군사를 압박해서 몸매를 교정하지만 바디로직은 특허 기술인 토크 밴드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비틀린 몸을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또 우리 속옷의 아이콘 전광훈 목사한테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볼까. 예, 앞으로 이제 바디로직 목사로 거듭나는. 아니 진짜로 전광훈 목사하고 한번 토크쇼 한번 하시죠? 1대1로? 세기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겸상은 안 합니다. 우리 빤스 목사님이. 예. 자,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합니다. 환불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01, 예. 농담입니다. 예. 자, 전화번호 031-345-4550으로 문의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이용해 보셨어요? 이용해 보시면 어때요? 진짜 좋아요. 아이, 진짜 좋다는 얘기 하셨어요. 직원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아니, 직원은 아니고, 저희 벙커원 유의 교우십니다. 교우시고. 예. 그래요. 여러분, 바디로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로직 사장님이 예. 노벨 평화상에 예? 한번 제가 이름을 올려볼까. 그러면 뒤 앞에 여기는 뭐야? 노벨 평화상 아니야? 여기는 뭐 비누 정도인데. 이게 예. 가격이 비싸구나. 예. 이게. 예, 남는 게 많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디아페 비누와 바디로직, 저희 김용민 TV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교안 단식부터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황교안 단식이야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 한국당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 한국당 내부에서는 황교안 교체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밖에서 술자리. 진짜? 교체론이 나와요? 그러면 아니, 의원들 내부에서 예. 야 황교안 갖고 총선 치를 수 있을까? 통합은 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단식 쇼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설들이 힘을 얻게 힘을 됐군요.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단식하는 기간 동안에 좀 자중하죠 원래 사람이. 그래도 저 그렇습니다. 고생하니까. 그런데 예. 내부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황교안을 응원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페북에 누가 제 아는 사람이 황교안 막 얘기를 하길래 네가 팬클럽을 만들어라 미션을 줬습니다. 네. 황교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김무성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정과 박지원을 콕 집어서 이 조롱 섞인 단식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한마디 했거든요. 김무성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김무성은 나름대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해체 모여 방식으로 보수가 뭉치지 않으면 총선 승리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본인은 불출마에 대해서 확고하게 결심이 서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은 황교안을 좀 세워줄 때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황교안하고 김무성계, 즉 비박 사이에 뭔가 거래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황교안이 지금 친박만 데리고 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당내 입지가 워낙 축소가 됐고 친박 내에서도 황교안에 대해서 시큰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상황 돌파용으로 사실은 위기 모면용으로 단식이라는 걸 꺼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줬죠. 그렇지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정치인들이 단식을 가지고 지나치게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네티즌들이나 다양한 뭐 패널들이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시는 건 좋은데 정치인들은 어쨌든 단식이나 삭발이나 이런 등등이 되게 결단을 하는 거고 나름대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정면에서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하는 거는 별로 중도층들이 볼 때 좋게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김용민한테 맡기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저도 방송 진행하기 때문에 예. 조롱을 해도 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요즘에 좀 가리시는군요. 몸을 사려야죠. 그래요? 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설마. 또, 예. 자유한국당에서 부르면 저 갑니다. 저 가요. 예. 정광훈하고 만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정광훈 씨는 이제 뭐 정치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 하겠습니까? 거기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좀 그 기독자유당, 우리공화당 이런 쪽은 돈이 넘쳐나요. 지금 헌금도 많이 받았지만 특히 연동형 비례제가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된다면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아마 5% 넘게 지지를 받을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대구 경북에서 10%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비례 투표는. 진짜? 그러니까 정당 투표 지역구에 한 5%밖에 안 나오지만 비례 투표는 우리가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도 진보층 중에 상당히 이제 그 정의당을 전략적으로 밀어주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의당이 15%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음 총선에서 비례 그 정당 득표율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친박 지지층 같은 경우는 키워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전국 득표율 5% 돌파하고요. 뭐 한 7, 8%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독자유당도 2, 3% 이렇게 갈 수도 있을 2, 거예요. 3%면 원내 정당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은 무조건 저 당선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강성 그 기류의 강성 발언을 계속하면서 길거리에서 저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만이 네. 거기서 강경 보수 세력들이 일정 정도가 표를 줄 수 있다. 그 동정론을 사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단식 뭐 더 길게 얘기할 예, 필요가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가치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황교안 출구는 어떤? 출구는 지금 사실 그래서 이제 고민일 텐데 네, 네. 일은 저질렀는데 네.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소미아 이거 됐으니까 핑계대고 접는 게 제일 좋은데 아니, 왜냐하면 이틀 저게 만에 이렇게 공수처하고 그만둔다는 게? 선거법 이게 네. 가시화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네. 12월 10일쯤에 실질적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 12월 3일이 아니라 3일 날은 이제 그 선거법이 부의하는 날이고 12월 27일 11월 27일에 이제 공수처법이 부의가 되는데 실제로 부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정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 상정은 12월 2일이 예산을 처리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때 뒤부터 그 전에 이제 물밑 협상을 하지만 네. 상정은 아마 12월 10일 뭐 이렇게 전후 늦으면 15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황교안 아니, 죽겠네. 그래서 그때까지 못 버틴다고 이 예. 양반이. 아니 우리가 지금 대화와 어떤 그런 협상의 그 대화와 협상의 이런 어떤 본을 보이는 차원에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해보면 어떨까? 사람이 왜 그러세요? 목사시면서 여기 잔인하세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저기 추운 데서 추운 아이, 데서 한번 빨리- 단식 농성하게. 예. 정치가 정상화돼야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죽기를 각오했다 그러는데 네. 춥기를 각오하지는 못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이슈 정리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네. 임종석, 예. 임종석의 전격적인 정계 은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경. 아니 뭐 저는 이제 뭐 통일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광의의 정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비단 선거에 출마해야만 정치입니까? 이 김용민이가 이렇게 정치 이슈를 갖고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광의의 정치입니다. 그렇잖아요. 광의의 정치죠. 또 예. 어느 누구나 모든 유권자가 다 투표장에 들어가서 한 표 찍는 거 그것도 정치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정치를 그만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또 통일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명망과 공로를 쌓아간다면은 다음 대선으로 직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다음이 아니라 다다음이라도. 저 그렇게 봅니다. 아니 살아있는 카드죠. 사실 살아있는 카드인데 왜 이 시점이냐 뭐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많더라고요. 네. 예. 정세균 형한테 밀렸다. 뭐 이런 아니 얘기도 뭐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라는 그 정치인은 어쨌든 86그룹, 586 세대라고 하죠. 과거에 386 있지만 상징적인 인사이고요. 현 정권의 실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약간 패가 좀 꼬인 게 있어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종로로 옮겼거든요. 일찍이 옮겼죠 작년에.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역구 하나를 선정하게 될 텐데 과거에는 이분이 이제 성동에서 한양대 모교 근처에서 정치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홍익표 지금 의원한테 양보를 했죠. 양보하면서 그 동네가 네. 제가 한 30년 살던 동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성동을구. 예, 예. 성동갑은 이세기. 그렇죠. 이세기. 성동을은 조세영. 조세영. 뭐 이런 기억납니다. 구도였어요. 예, 그러다가 맞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성동을이 임종석 후보에게 그렇죠. 딱 넘어왔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종로에 가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로 출마를 굳힌 거 아니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정세균 전 의장께서 지역구를 한 번 더 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다음에는 또 안 나오는 안 게 나오는 게 관례인데 관례인데 이런 네.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세균 의장은 실질적으로 차기 대선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에 대해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아마 53년생인가 아마 52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현 52년생. 문재인 대통령 거의 비슷하신 분입니다. 나이는.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기업가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오세훈을 꺾을 때 이 종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1번지 하니까 굉장히 정치의식이 높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선거가 쉬울 것 같은데 종로가 가장 선거하기가 어려운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독주택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토박이들이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늘 거물급들이 날라왔다가 다시 바뀌고 이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명박, 노무현 뭐 많았죠. 계속 그 옛날 박진도 좀 했다가 이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정인봉도.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거물급에 대해서 그렇게 그닥 뭐 대단한 환호를 하거나 선호하진 않아요. 했다가 또 4년 뒤에 또 바뀌고 이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종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일꾼, 지역 일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종로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가는 징검다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정세균 그 후보가 당시 후보가 굉장히 선거운동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타운홀 미팅이라고 이렇게 5명, 10명, 7명씩 이런 모임을 개최해서 거기에서 커피 마시면서 주부님들하고 아니면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컨텐츠도 있고 사람 자세가 굉장히 좋고 따뜻한다. 예. 이러면서 이제 오세훈과 굉장히 대비되면서 오세훈은 막 자기가 대권 주자가 된 양 종로에 나왔다 내가 서울시장도 했었는데 뭐 여긴 당연히 된다 이러고 그냥 여기저기 쏘아다니면서 그렇습니다. 막 그러니까 지원 유세를 오만한 다녔던 행태를 거예요. 보였죠. 그 예. 지역에서 끝까지 한 게 아니라 지원 유세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종로 주민들은 지역 일꾼을 원하는데 이거 봐라 종로를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대권으로 가겠다는 거지. 그럼 널 찍어주나 보아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세균 당시 이제 후보가 굉장히 큰 격차로 오세훈을 눌러요. 이게 근소하게 이긴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차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야 오세훈을 저렇게 만방으로 깰 수가 있다니. 이제 정세균 다시 본다,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지금 의원의 입장은 뭐였냐? 윤종석 전 실장이 종로에 둥지를 트니까 굉장히 이제 좀 불편했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고 옮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정세균 의장 측에서는 불출마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홀딩을 했어요. 홀딩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죠. 지금 길어졌는데 이유를 뭘로 냈냐면 자신은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 내가 아니라 임종석 실장이 해야 한다면 그거 따를 거고 뭐든지 당에서 결정하는 걸 따르겠지만 지금은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정세균 의원 측에서는. 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종로에서 정세균이라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존재인데 이분이 빠져나오고 임종석 실장이 들어가면 임종석 전 실장이 밭을 잘 갈구어서 대체제로서 훌륭한 상품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종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볼 때 그렇게 정세균만큼 경쟁력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 객관적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세모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임종석이 나오면 저쪽에 카드가 누구냐? 황교안이다. 이렇게 당에서는 예상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로는 정치 1번지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지금 그 황교안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험지에 나가라 이런 얘기도 하고 당신이 비례대표 될 게 아니라 상징 지역에서 나가서 뭔가 성과를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올 데가 어디에 있어요? 당대표가. 종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에서 판단하기에는 정세균이 임종석보다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종로에선 적어도.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도 임종석 전 실장한테 확 이렇게 힘을 실어줄 상황도 못 되고. 그러니까 정세균 그 의원 쪽에서 반발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럼 지켜보자. 패를 가지고. 그래서 막판에 황교안이 안 나오면 임종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그 정세균 전 의장이 끝까지 해보겠다면 정세균으로 가되 임종석을 다른 상징적 지역으로 전략 공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좀 유연하게 대처하자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아마 당은 판단한 것 같고 임종석 전 실장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쨌든 패가 약간 꼬였는데 초반에 꼬였는데 왜냐하면 원래 이제 거물급들은
사실은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대개는 따라요. 전략공천. 예를 들면 임종석이 나경원을 잡으러 가라 하면 뭐 당연히 임종석 실장은 당의 명령을 받고 나경원을 잡으러 출마했을 겁니다. 아마 네. 동작을 해.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이제 그 비서실장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물급에 대한 애우이기도 하고 당에서 이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대개는 지역을 안배를 하는데 당에서 아직 그 결정을 못했죠.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자꾸 가고 그러니까 민정수 전 실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구차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등등이 그래서 이제 조금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음도 조금 상한 면도 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이 다 인간인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본인이 그 정도의 정치적 무게감도 있고 대통령의 최고의 복심 중에 하나인데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당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임종석 실장이 잘 통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정세균이 잘 통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지역의 정서나 여러 가지를 정치 지형을 고민하면서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선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이해찬 대표가 주로 하죠. 최종적인 판단은 이해찬 당대표가 하는 거죠. 이해찬 대표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어느 지역, 아니 전국에 253개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 그 시골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구는 지금 판세가 이렇다.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쪽은 이 카드로 나와야 된다. 지역인데 서울도 아니고 지역인데 다 꿰뚫고 있죠. 꿰뚫고 있어요. 그런 그럼.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튼 이해찬 당대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비상합니다. 비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으로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저쪽에 한국당의 선거 프레임을 읽은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색깔론 가지고 상당히 그 선거 프레임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주사파. 아직도? 흔히 말하는 주사파. 아직도? 그 다음에 조국 과정에서 불거졌던 뭐, 아무튼 86세대, 386 뭐 책임론. 위선. 뭐, 아무튼 하면서 정점을 임종석 실장을 잡는 거죠. 왜냐하면 비서실장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문정권 심판론으로 이제 이념 대결 확장을 시킬 거기에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얹혀서 주사파 막 이런 거를 저쪽 분명히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일부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좀,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 좀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원래 이제 한번 비우면, 오히려 그 다음 선거 대선이나 다음 총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임종석 전 실장한테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사람이 희생과 헌신의 과정을 겪어야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결정하든 서로 다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전체를 좀 살리고자 당을 살리고자 어려운 결단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양정철과 임종석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던데 양정철 그 민주연구원 원장이 이래저래 악역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재성 의원은 톱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장가지를 쳐내는 뭐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장가지를 이 톱이 아니라 쓰는 톱. 쓰는 톱.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 진단에 대해서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하는데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문재인 캠프 때 임종석 전 의원을 당시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캠프 시절에 스카웃했던 당사자가 양정철이에요. 그래요? 양정철 당시 양정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임종석 전 의원하고 그렇게 뭐 돈독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뭐 싫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그거를 양정철 씨가 딱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에 앉혔고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이제 우리가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대선 되자마자. 그때 비서실장을 누구로 할 거냐. 대통령 입장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임종석 지금의 전 비서실장을 강력하게 비서실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저는 양정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분위기를 약간 젊은 분위기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왔던 게 되게 이제 뭐 커피 테이크아웃 해서 뭐 경내 돌아다니시고 막 이런 젊은 느낌이 쫙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청와대 분위기로 가야 한다. 좀 바꿔야 한다. 기존에는 되게 이제 나이 좀 들고 경륜 있는 분, 안정감을 중심으로 갖는
비서질 진용이었다면 초기에는 근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바뀌었죠. 네. 좀 젊은 세대를 전면에 포진하면서 86세대가 전면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양정철과 임종석, 뭐 갈등설, 뭐 여러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철희 의원이 이제 얘기 좀 그만하고 좀 자중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나오대요. 그래서 본인은 뭐 86세대 그 용태론 이거를 용태론이라고 자기는 얘기하기 쉽지 않고 활용론 뭐 이렇게 하면서 후배 그룹들한테 자리를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전히 2030 뭐 얘기하길래 그때 우리가 203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40대다. 왜 우리를 스킵해? 우리는 저는 아니고요. 아니, 저는 50대니까. 그 내가 40대인데 예, 예. 우리를 네. 스킵해요. 네. 아니 그 너무 좀 환장하는 게 뭐냐면은 출마를 하려는 어떤 분은 올해 48인데 애 취급을 해요. 애 취급을. 응? 야, 뭐 네가 세상은 뭘 알겠니? 48한테. 48. 그래놓고 이제 2030한테 눈을 돌려야 된다. 이건 완전히 40대를 매기는 거지. 네, 매기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철희 의원 좀 만나면 예. 그만 좀 하고. 지난번에 만났어요. 월요일 날에 KBS 마치고 나오는데 내가 너무나 많이 씹고 다녀가지고 좀 어색하대. 그 형부터 씩 웃고 나도 씩 웃고 악수하고 말았어요. 사실은. 예. 아, 이거 다 그 양반이 예. 꼼꼼히 봅니다. 이런 거. 아, 그럼. 다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 거예요. 철이 형 안녕.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86세대 용태론 어떻게 봐야 하나 이게 이제 관심거리고 또 한 가지는 최재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86세대 용태론 이건 자기 동의하지 못하겠고 시스템 공천이 중요한 거 아니냐. 민주당은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낼 사람은 걸러내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최재성 의원도 86세대예요. 86세대지. 그런데 86세대도 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그 명문대 출신 86세대가 있고 예. 좀 비명문대라고 불리는 네. 그 86세대. 에이, 그 애환이 있죠. 예? 동국대 총학생회장. 그렇지. 출신이고요. 그 형님은 이제 동국대고 저기 정청래 건국대. 예. 우리 저 정봉주 외대. 예. 이쪽은 또 이제 좀 사실 아니, 비주류 취급. 거기들은 X86 총학생회 세대. 회장 출신은 아니고 둘 다. 아. 정봉주하고 정청래는. 그러니까 아니, 최재성이 그렇다더라. 굉장히 섭섭해. 그렇게 하면 같이 묶어버리면. 아, 그래요? 혼나 나중에. 근데 이 86세대 용태론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시스템 그러니까 86세대 책임론 이거는 저쪽이 프레임입니다, 사실은. 그걸 조국 정부 과정에서 뭔가 약간 빌미를 잡아 씌우려고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쪽에서 막 거기에 휘말리는 건 아주 안 좋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사실은. 그걸 끊어내는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는. 두 번째는 그러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 속에서 다 해소가 되느냐, 이 문제가. 최재성 의원의 얘기처럼 저는 그 부분 또 별로 동감하지 않아요. 시스템 공천대로 가되 사람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선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래서 험지 출마나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고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들 험지에 가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험지 가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면 한두 명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사실 있어요. 한 2명 정도는. 그러니까 86세대 중에서 상징성이 굉장히 크면서도 자기 연고 있는 데를 갔을 때 지금 지역이 아니라 갔을 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부에 논의를 해서 결단할 필요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살아나오면 그 분은 굉장히 더 큰 정치인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선 의원들이 많은데 사실은 재선하면 8년 하면 내가 정치를 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더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냉철히 판단할 수 있어요. 정치라는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래서 삼선 도전할 때부터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남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삼선 뭐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자세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재선 정도 하면 싹수가 있고 클 수 있는 자질이 있으면 대권 도전하고 막 이래야 돼요. 사실은. 그 표창원 같은 경우 이번에 초선했지만 초선하면서도 굉장히 어떻든 존재감이 셌잖아요. 사실 소신도 있고 강단 있고 이런 한 재선 정도 하면 거의 그 정도 하면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험지 출마에 대해서 야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 정서에 그렇게 나는 적절하진 않는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바로 표창원 의원입니다. 예. 예, 굉장히 애정이 많고요. 또 그분이 엉뚱한 그런 이런 마타도어로
고난당했을 때는 내가 유권자를 대표해서 고소를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왜 있잖아요. 왜 박근혜 참 거기는 이제 당에서 어쩔 수 없이 전략 공천을 할 것 같은데 네. 그 사는 지역을 굳이 지금 밝힌 이유는 뭡니까? 아, 그래도 난그 모처에 몰랐어요. 아, 그래? 예. 그게 아니라 전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니까요.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올 그래요? 겁니다. 예. 나온다면.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좀 아쉬워요. 그때 떨어진 게 아쉽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표창원 의원이 아니, 이렇게 좀 뒹구는 맛이 없어요. 흙탕물 튀고 뭐 이렇게 좀 그 맛이 없죠. 그거 없어. 아니, 그거 너무나 고결하셔, 그분은. 난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뭐 정치 출마 안 한다고, 다음 총선 출마 안 한다고 그래 놓고는 뭐 정치 혐오론을 유포하고 다니니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이 양반이. 그건 그런데. 아니, 나 같으면은 내가 당에게 지금 그 기여하는 것이 불출마가 아니라 나는 험지 출마라고 봅니다. 그것도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아니, 겁니까? 나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 만나면은. 아니, 나는 대권주자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총선 나가셨으면 한번 만나려고 했어요. 되고 난 다음에 대권 출마하라고. 왜냐하면 대권 출마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재선그룹에서도 막 나오고 이래야 민주당 입장에서 훨씬 좋습니다. 제목들이 좀 곳곳에 있어야 풍부해지고 많이 지금 어려워진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여러 재판 건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가 표창원도 그럼요. 자질이 된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좋아요. 면에서 상당히 스토리도 아쉽고요. 있고. 그래서 제가 미리 가서 컨설팅을 해줄까 했는데 아니, 뭐 타이밍을 놓쳤어. 지금 당장 저 용인 안 나오는 거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은 용인 안 나왔는데 다음 총선에서 용인 안 나왔는데 포항을 나간다. 그러면은 누가 거기에 손가락질 하겠어요? 저 지금 말 바꾸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렇죠. 나는 그 양반이 험지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전에 그 대선 때 포항 가서 연설한 거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2의 노무현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지역 감정 타파 해체를 부르짖는데 이 물건이구나. 기대가 너무 커요, 사실은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네. 근데 그 양반이 조사해 보면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대통령하고 총리 이런 걸 빼고 해 보면 일반 의원들 중에서는 표창원이 한 두 번째, 한 번째, 1, 2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대중들한테 양반이. 각인된 이미지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표창원, 박주민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되게 각인된 분들이. 그래서 좀 아쉽죠. 굉장히 그게 아쉽죠. 나는 하여튼 그 두 분은 참 훌륭한 분들이고 컨텐츠도 많은 분들이고 진정성도 있는 분들이지만 이 양반들에게서 엘리트의 그 때를 벗지 않으면은 대중과 뒤엉켜 가지고 뭐 시팔 저팔하면서 뭐 시장에서 막 흥정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러면서 상인적 감각을 길러서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야죠. 그게 바로 대권 주자의 저는 뭐 어제 마지막 그 양반들에게 결핍된 덕목이라고 봐요. 어제 이제 그 남영희라고 미추홀에 나오는 후보 토크 콘서트에 갔다 왔는데 미추홀 인천 미추홀. 예, 거기 윤상현 하고 붙는.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분이 이제 승무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업 쪽에 그 종사했던 분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제 평생 그 생각 갖고 삽니다.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진짜 고개 숙여가면서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많이 느낀 분들이거든요. 장사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개 숙여보고 이런 분들이 강인합니다. 그리고 홀대하지 않고 사람들 함부로. 그게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게 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박창진을 정의당에게 뺏긴 건 민주당에게 큰 손실이에요. 그분은 원래 정의당 쪽에서 공을 많이 오랫동안 들였고. 그 양반 참 물건이에요, 진짜. 본인도 박창진. 그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도 이따 정의당 얘기할 게 있어요. 예. 그때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윤건영. 잘 아시죠? 대통령 청와대 그 국정상황실장. 모르시는 분이 95%될 겁니다. 윤건영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름 들어본 거 말고 이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근데 아무도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홍보를 좀 해야겠네. 우리 TV 많이 보죠, 여기. 네, 많이 보시죠. 윤건영은 원래 이제 부산 출신이고요.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 88학번인데 이 친구가 문재인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죠. 오랫동안 모셔서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2012년 대선 후보 할 때 그때 이제 오른팔 왼팔이 양정철 윤건영이었어요. 그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양정철 씨는 그 청와대 그 들어가지 않으셨지만 윤건영이 이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의 그 왕 비서관을 했죠. 왕 비서관. 그래서 국정상황실장하고 대통령이 가장 총애하는. 그래서 남북 그 정상회담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도 물밑에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윤건영 실장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현실적으로 보면 오른팔이라 다름없습니다. 사실. 그런 정도로 신뢰를 갖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총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그 언론이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살고 있는 건 부천 소사에 살고 있어요. 부천 소사는 김상희 의원 지역구거든요. 김상희 의원 예, 그리고 차명진 지역. 그렇습니다. 차명진은 이제 맛이 갔잖아요. 푸지 않고. 왜 본인은 또 나오려고 그러는데 요즘 저 황교안 있는 곳에 졸졸 쫓아다녀요. 거의 당원정지인가 뭐 되지 않았어요? 그때 예? 막말하고 뭐 해서 징계받았던 한국당? 당이 또 바뀌니까. 그렇지. 통합되면 또 바뀌겠구나. 그럼요. 예. 그 해도 안 되지, 거기는. 예. 근데 이제 부천 소사에 2015년 이사하다 보니까 부천 소사설이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영선 장관이 총선에 나오기 어려우니까 지금 워낙 또 장관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장관 그만두고 총선 안 나오고 다음 서울시장. 예, 그렇게 이렇게 갖고 있죠. 서울시장 아니 근데 진짜 잘하면 대권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그 양반도 박영선 장관도 굉장히 이제 욕심이 있는 분이고 꿈을 가진 분이고 또 컨텐츠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호감 비호감도가 굉장히 나눠졌는데 어쨌든 똑똑하다, 유능하다, 말 잘한다. 그다음에 경제를 좀 안다 이런 이미지의 긍정적 자산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더 커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똑똑한 거는 이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좀 좋은 얘기만 해. 이현주보단 똑똑하다. 훨씬 똑똑하지. 너무 그렇게 이현주와 비교하더니 매일 박영선이 보자고 할까 이거 들으면. 언주야, 언니는 박영선 장관이 지금 관료들 장악 능력이 좀 있다는 평가가 그래요? 예, 나름대로 관료들 장악 능력 있으면 있어요. 그럼 된 거야. 물고 늘어지는 게 있어서 과거에 이제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정치인 스타일인데 그 양반은 최근에 저는 아무튼 일 잘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예. 이름만 되면 알만한 한 4선 의원이 있는데 뭐 박영선 의원도 4선 의원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 4선 의원이 말이죠. 한번 그 박영선 의원한테 한번 항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하고 논의하다가 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대한민국에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 없어. 박지원밖에 없지. 둘이 친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무서운 분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구로울에 박영선 지역이 구로는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그래서 안 나왔을 때 박영선 장관을 대신해서 구로울을 가야 한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 기사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양산을입니다. 양산을이 지금 민주당의 서영수 의원인데 서영수 의원이 사실상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은 안 했죠. 실제로 불출마를 할 것을 이미 마음 먹고 다 주변에 이야기를 했고 당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영수 의원은 한겨레 신문 사장을 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양산을이 왜 중요하냐면 양산을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집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화가 옆에 있잖아요. 김해가. 네. 김해 옆에 양산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양산을 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이미 하셨고 지금 이제 부지를 물색 중이지 않습니까? 퇴임 후에 거처하실 공간들을. 그래서 이제 양산을이 제2의 봉화마을처럼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당연히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산이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양산 그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굉장히 또 명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산을은 민주당의 현역 지금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양산을에 가는 게 좋겠다. 부산의 의원들이나 경남의 의원들은 강력히 요구를 하죠. 윤건영이 내려온다면 대통령이 제일 복심인데 이분이 내려온다면 부산 경남 선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양산은 갑을이 있는데 지금 갑에서 송인배 전 위원장이 조금 재판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출마를 못하게 됐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산은 또 부산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넘어온 지역이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선거하기가 굉장히 이제 경남 지역 중에서는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거기를 반드시 사수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부산 바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한다면
낙동강 벨트라고 일컫는 이 사상, 사하 뭐 이런 등등의 부산 지역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윤건영 실장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열망이죠. 요구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윤건영 실장이 어디로 갈지가 사실 관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 도전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사표를 내야 돼요. 사표를 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죠. 그래서 후임자도 물색을 해야 하고 뭐 이렇게 고민이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윤건영 실장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보면. 왜냐하면 가장 아끼는 자기 측근이고 자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친구고 정치하면 굉장히 잘할 친구거든요. 성실하고 사람의 심성이 굉장히 밝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면 참 잘하겠다 이런 게 이제 주변의 평이었기 때문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산 사상에서 도전하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한 지역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 말은 안 하지만 느낌상. 그래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당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생각하면 양산에 나와주는 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는 사실은 도움은 되거든요. 그래서 윤건영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정하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청와대 인사들이 여러 도전을 하는데 너무 많이 도전하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건영은 여러 도전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 임종석 다음으로 무게감이 있는 게 사실 윤건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윤건영 실장의 이 거치 문제가 상당히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 연이어서 얘기를 하면 나경원, 민경욱 누가 잡을 건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주 꼭 그분들 예. 평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평민이 돼야 돼 그분들이. 네. 나경원은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거기가 동작 을입니다. 을인가요? 예. 동작을. 예. 그 김남국이가 거기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 강희용 전 서울시 의원 그분이 네. 거기 또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강희용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이 계시죠. 예. 그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요. 추미애 당대표 때 정무실장도 맡았고 상당히 기획력 있고 예. 똑똑한 서울시 의회에서 아주 잘 싸웠어요. 예. 의정활동 잘하고 똑똑한 친구인데 중앙대 거기도 아마 중앙대 출신인가 그럴까요? 그래요.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강희용 지역위원장이 나경원을 잡을 수만 있다. 이런 만약에 그 데이터가 나온다. 여론조사가. 그러면 강희용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당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아마 낙선시켜야 할 대상 리스트를 뽑는다면 첫 번째 나경원 아닐까요? 황교안보다도? 저는 나경원일 것 같은데? 그래서 나경원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를 내세우고 싶은데, 네. 그게 이제 어떤 유형의 인물을 내세우는 게 가장 확실한 카드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강경화 같은 이런 여성도 있을 것 같고요. 장관님도 계실 것 같고, 다양한 카드가 많을 텐데, 네. 과거에는 뭐 임종수 실장도 거론됐었죠. 그런데 그런 거물급이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아예 좀 대척점이 서는 인물이 가는 게 좋냐, 거물급은 아니더라도 상징성 있는 인물을 투입하는 게 좋냐,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선거 전략상. 신선한 젊은. 그래서 김남국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김남국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로. 그래서 이제 물론 아까 강희용 위원장의 경쟁력이 있다면 강희용으로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으로서는 나경원을 반드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카드를 고민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거기 또 정의당의 김종철 네, 있었죠. 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또 지역을 가꾸고 있어서 글쎄요. 그것도 역시 그 단일화.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죠. 지난번에 노회찬 의원이 보궐선거 거기 나와서 떨어졌잖아요. 나경원한테 아슬아슬하게. 1000표 차도 안 네, 됐던 기동민과 단일화를 했는데 네. 무효표가 꽤 많이 나왔죠. 네. 늦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졌던 지역인데 그때 김종철 사회당 네, 후보. 지금은 김종철 노회찬이 같은 당이 나중에 됐지만은 그 당시엔 당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표는 그분표대로 있지만 그때 이제 기동민을 지지했던 표를
다 흡수를 못했어요. 단일화가 늦게 되고 그러면서 일부 호남 의원들이 표를 다 안 줘서 사표가 많이 됐었죠. 그 사표만 없었으면 이겼습니다, 당시.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경원이 선거운동 굉장히 잘해요. 막 스킨십 하고 해서 지역에서는 밖에서는 전 국민 비호감 1위인데 거기서는 그 정도의 알려진 얼굴이고. 예, 그 정도로 혹독하게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을 뭐 김용민이 가서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디스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아니 거기는 저기는 다른데 다른데 어디? 응? 노원가? 용인 전략. 그래서 그 문제가 당으로서는 지금 고민이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뭐냐면 나경원을 누가 잡을 거냐. 그다음에 오세훈, 황교안 잡아야 하는데 황교안은 지역구 아직 결정 못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오세훈은 추미애가 붙습니다. 근데 추미애 의원이 최근에 변수가 생겼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추미애 의원이 장관으로 간다면 광진을에 누구를 또 내세울 거냐. 이것도 당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만약에 거기서 이긴다?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장관을 안 가고 붙었는데 추미애 의원이 이기면 오세훈은 그걸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고 만약에 오세훈이 추미애를 꺾고 이긴다? 대선 후보로 날개를 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것은 상징성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꺾어줘야 돼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면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경원은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쯤은 살려둬도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 많이 돌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아, 웃기려고 한 얘기입니다. 웃기냐 반드시 잡아야죠. 국민들 정치 혐오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거예요. 나경원, 오세훈 이런 사람 잡아야죠. 그다음에 옆으로 인천 옮기면 누가 있어요? 민경욱 막말하잖아요. 윤상현 기억나시죠? 민경욱 잡으려고 봤더니 그 민경욱 지역에는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가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정미 전 대표도 굉장히 똑똑하고 또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득표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민경욱이 지지를 많이 못 받고는 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자 뛰쳐나왔을 때는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강력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부지리로 민경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 이정미 전 대표의 득표력이 꽤 되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민주당에는 거기에 정일영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행시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 관료 출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뭐 굉장히 전폭적으로 좋아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정치적 감각, 정치력 이런 것들을 있는 사람들 좀 더 좋아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민경욱을 잡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구냐 이런 게 이제 고민될 수밖에 없는 나중에 정일영 씨가 지지율이 높아서 이길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길 수 없었을 때 이정미랑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정의당이 단일화를 할 거냐 이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기려면 좀 더 센 후보가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도 민경욱 지역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아까 위추홀의 윤상현도 지역에서 살랑살랑 이 사람이 선거 잘해요. 지역 다니면서. 그 윤상현 얘기를 좀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의원이 생일이다. 이정희 의원한테 카톡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악수를 권했던 사람이 윤상현이에요. 윤상현. 야, 그러니까 넉살 좋죠. 봐봐요. 누나라고 했잖아. 박근혜 누나 막 이렇게. 아니 전두환 사위도 하다가 롯데 사위도 하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꺾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그리고 제가 이제 꺾어야 할 사람. 그 다음에 주광덕. 최민희 의원이 남양주. 지난번에 아싸스게 그렇게 됐는데 주광덕 거기 남양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용인의 한성교. 선교형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에. 건강에 안 좋다는 소문이 제가 많아요.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 아 수지? 예.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럼 용인에 같이 사시네요.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제가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반드시 바꿔야 할 지역이고요. 아무튼 그런 식의
반드시 떨어뜨려야 할 대상들이 있어요. 리스트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 뛰는 분들의 경쟁력이 있으면 그대로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력 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단신들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선출이 발표됐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엊그제 기사? 과거에는 비례대표를 그냥 안 해서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이 주로 이제 투표해서 결정을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브리핑하고 자기 자질 이렇게 예를 들면 한 3분 스피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걸 보고 후보자들을 선정을 했고 심사를 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완전히 국민 경선 방식으로 도입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공천 심사단이라는 걸 꾸리겠다. 그래서 한 100만 명까지 일반 심사단을 꾸려서 당원이나 일반인이 참여해서 온라인 투표할 수 있게끔 일반 심사단을 꾸리겠다 이거고요. 첫 번째 그걸 한 50% 정도 반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 중에 일반 국민 공천 심사단 중에 자신들이 뭐 이렇게 자원을 해서 수기 심사단이라는 걸 한 200~300명 꾸려갖고 그분들이 1박 2일 합숙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그래서 그걸 또 한 50% 정도로 반영하는 그래서 두 가지 온라인 투표하고 수기 심사단이 합쳐서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경제 쪽 그 외교 전문가, 안보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직능 옛날에 뭐 노동위원회라든가 농민위원회나 이런 식의 배려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걸 싹 없애고 모두 국민공천 심사단 속에 녹여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그래 자질을 검증하고 브리핑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정의당이 잘 나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의당이 잘 나가는데 갤럽 조사에서 9%, 10%까지 찍었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한 7%까지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당의 하나 고민은 뭐냐면 정의당은 내부의 정파주의라는 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견해를 가졌던 정치적 견해를 가졌던 집단들이 상당히 이렇게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인재 영입을 정의당이 최근에 열심히 해서 잘했어요. 그죠? 뭐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이자스민도 있고. 이자스민도 있고 무슨 제독도 있잖아요. 해군. 예. 이 무슨 제독 분도 계시고 박창진 예전부터 활동했다고 하지만은 김조광수 감독, 네. 예, 영화 감독도 있고 많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많이 있는데 지금 고민은 뭐냐면 여기가 그 전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4일날 개최가 되는데 이 전국위원회가 뭐냐면 거기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을 해요. 다음 주에 TF가 꾸려졌었는데 거기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결정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옛날에는 정의당은 다 당원 중심의 진선당원 체계 유럽식 모델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소수정당이 다 당원 중심의 정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결정했어요. 네. 그리고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통해서 활동가들이 거기 진출해서 꿈을 펼칠 수 있게끔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지지자들까지 포괄하는 당으로 심상정 당대표 이후에 좀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당원 중심에서 이른바 국민경선. 네, 조금 지지자 쪽으로 열자. 왜 당원들이 지나치게 아까 활동가 그룹, 정파주의들이 강하기 때문에 끼리끼리 어떻게 보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인재 영입을 세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의당원들이 그걸 동의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위원회가 한 100명 정도 꾸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당원을 몇 프로 반영할 거냐, 지지자를 몇 프로 반영할 거냐 결정하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들 생각하면 한 50대 50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활동가 그룹들은 훨씬 더 당원 포지션을 크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60 내지 7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에 하나 60, 70 넘어가서 이렇게 이쪽에 당원의 비중을 많이 두면 외부에서 영입 그 대상인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죠. 자기들은 예를 들면 비례대표로 영입될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올 텐데 상당수는 당원들이 투표해? 그러면 내가 될 수 있을까? 당원 기반이 없는데? 그러면 당원들이 투표하면 아까 정파주의가 있으면 되게 활동가 그룹 중에서 명망성 있는 사람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심상정 당대표가 지도력을 통해서 예를 들면 관철을 해야 하는데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의당 분위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그런 모습을 세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정의당의 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후에 원래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훨씬 더 10석 이상 훨씬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좋은 자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많이 몰릴 거다. 인재 영입이 잘 될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선출 방식이 후퇴해서 상식적으로 되지 않고 후퇴해서 당원 중심으로 선출 방식이 된다면 들어오려고 했던 분들이 한 번쯤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의당이 상승세가 무섭게 오르고는 있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계속 갈 수 있을지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날 전국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 민주당 쪽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정의당을 비례대표로 찍어주려고 하냐면 정당 명부를 찍어주려고 하냐면 물어보면 그 얘기입니다. 호감이 있어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전략적 투표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 바른미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했더니 하등 도움이 안 되고 너무 피곤하더라.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훨씬 좋고 그렇지.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잘 풀어가려면 국회가 돌아가면서 입법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법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정의당이 20석이 되는 게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문재인 지지층들이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섭섭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당 득표를 실제로 여론조사하면 꽤 높게 나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쪽이 압도적으로 나오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잘 나갈 때 정의당도 잘 나가더라. 이걸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왜? 민주당이 잘 안 나가서 한국당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의석수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큰 집을 사수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작동이 돼서 이게 민주당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진보층들이. 중도층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과반에 버금가는 압도적 승리가 좀 보장이 되면 정의당을 키워야겠다는 심리가 같이 작동이 되거든요. 이게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의당의 향후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것도 있지만 또 앞장서서 보수 수구 세력이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할 때 정의당이 그거를 지금도 잘 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더 강렬하게 대응하고 또 민주당과 함께 개혁 전선을 공고히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민주당도 잘해야겠지만 정의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얘기했지만 선거법이 250 플러스 50 지역구 250에 비례대표 50 그중에 50 중에서 절반인 25석만 연동형을 도입하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다면 받을 거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대한신당이나 바른미래당, 손학규파나 다 받을 겁니다. 근데 정의당이 받을 수 있냐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5석만 그 연동형 비례제, 준연동형제가 도입되더라도 거기서 정의당이 10석 이상 가져갑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럼 10석 이상이면 지금 5석인가 그렇잖아요. 5석, 6석인데 6석이죠. 지역구가 하나 늘어서. 2배 이상 그러면 지역구 또 몇 석 할 거 2배 이상 뛰거든요. 그러니까 20석을 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2배 이상을 뛰어서 의석수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것 또한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행 선거법으로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제.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제가 느끼기에는 내부의 온도를 이렇게 측정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250 플러스 50을 하되 준연동형제를 도입을 해서 정의당이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여는 거 하나. 그것도 아니면 현행 선거구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명투표이긴 하는데 240 플러스 60만 하더라도 240이 13석이 줄어드는데 13석이 줄어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어디가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나중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통과된 다음에. 그러면 영향을 갖는 지역구가 30 몇 군데가 돼요. 되게 13개면 주변에 두세 개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여기 띄었다 붙였다 하면. 그러면 이 30 몇 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호남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한신당, 박지원 계열 이쪽 같은 경우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만약에 붙였는데 반대 나오면 현행 선거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되, 정의당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되, 각 당의 움직임을 체크해보되, 240 플러스 60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250 플러스 50이라도, 조금 후퇴했더라도, 그거를 받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나. 250 대 50 그냥 사견이니까요. 제 사견이니까요. 세석을 줄이는 거네. 세석을 줄이지만, 의석수가 또, 선거가 증원을 해야 할, 선거가 분구가 돼야 할 지역도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더라? 어디는 인천에 예를 들면 서구, 이런 데는 지금 갑을이 있는데, 세 개로 분구가 돼야 돼요. 왜냐면 상한선과 하한선은 두 배로 조정이 돼요. 네. 그러면 두 배로 딱 조정되면 하한선이 낮춰지면 상한선도 같이 낮춰지거든요. 그러면 상한선이 낮춰지기 때문에 거기 돌파하는 데는 분구를 해야 하고 밑에는 또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단순히 세석이지만 거기도 한 10개, 8개에서 한 10개 정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것 같고요. 의원들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증원이 어려운 가운데 저는 지난번 방송 했지만 300석으로 픽스하면 한국당이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의석수를 높이지는 않았고 250이면 지역구도 별로 손 안 댔고 그다음에 준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에서는 대표성이 있다는 걸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의율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이 끝까지 반대하면 황교안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하고 다음 주부터 아마 협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가 이제 다들 미국 갔다 오니까 내일인가 모레인가 오잖아요. 2, 3일 내에. 오면은 이제 그 한국당이 끝까지 그 테이블에 안 앉으면 결국은 과거에 패스트트랙 동의했던 세력 중심으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좀 전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 문항 관련해서 국정지지도나 정당지지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나 이번주 뭐 갤럽 뭐 1% 빠지고 뭐 뉴얼미터 1% 빠졌지만 그거는 되게 이제 방위 분담금이나 지소미아나 뭐 조금 그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시끌시끌한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 지소미아 건은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그게 이제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은 조금 두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대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으로 대응한 거에 대해 박수를 많이 보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국익을 지키고 자존심을 세우고 반일 정서에 또 기반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저렇게 했는지 그리고 일본이 태도가 어떻게 2, 3일 내로 어떻게 나오는지 주말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물밑 대화를 해서 공감대를 상당히 이룬 속에서 이게 나왔다. 이게 이제 일본 쪽에서도 뭔가 확인이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히려 보수 신문들이 또 이간질을 시킬 테니까 지지층하고 여러 이제 공작들이 들어올 텐데 어쨌든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텐데 이게 중도층들은 오히려 별 동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진보층들 일각에서는 좀 비판 여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과정, 배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알려지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다고 보고요. 방위비 분담금 건은 뭐 이건 양보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전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지소미아는 미국 눈치를 봐줬지만은 또 우리가 미국한테 청구서를 내밀 수가 있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뭐 그렇게 너희들 눈치를 봤지만은 방위비는 애놀이 없다.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도 너무 과도하다. 여기에는 그럼요. 예. 이견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정부가 더해서 그 금강산을 우리가 관광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걸 이해를 하라. 이렇게 해서 또 미국한테 나름대로 딜을 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 총선 조금 얘기할게요. 총선 조사 나온 것들 보면 알겠습니다. 뭐 그러고 한번 넘어가죠. 뭐 그 바로 쌩까면은 얼마나 제가 민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생각이 한마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곰곰이 생각할수록 좋은 생각. 그 총선 결과 공개된 걸 몇 가지만 소개하면 간단하게. 여론조사. 네, 예. 당진, 충남 당진. 민주당 의원입니다. 어기구라고. 그 어느 지역 뭐 신문사에서 조사한 것 같은데 공개됐는데 어기구 49. 한국당의 정용선인가 이분이 34. 정용선이 현역 의원 아니에요? 아니 어기구가 어기구예요? 네, 그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진이. 죄송합니다. 15% 포인트로 그 당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고요. 평택을은 그 후보는 안 넣었는데 평택을은 텃밭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44, 한국당이 28. 그 평택을은 민주당 쪽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평택갑 원유철 의원이 있는
평택갑은 원균의 그 후손. 네, 민주당이 35, 한국당이 36으로 한국당이 1%포인트 앞서 있는 지역이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구미갑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후보는 안 넣고 정당 지지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27, 한국당이 45. 그러니까 구미가 상당히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국당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여기는 다만 이제 무선이 42%가 됐고 유선이 58%라 민주당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경상북도에서 구미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이 민주당이 됐어요. 근데 그게 구미시장이 민주당이 됐는데 구미시장에 대한 시장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뭐 박정희 엊그제 뭐 거기에 또 참배도 하고 뭐 갔잖아요. 뭐 저기 행사에. 그래서 뭐 내부에서 구미 시민들의 지지를 많이 사랑을 받으면 더 좋을 텐데 아직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게 있고 아까 우리 청중에서 질문 나왔던 거 한두 개 답변하고 이제 우리 2부 임세현 소장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20대하고 21대 지난번 20대 총선하고 다가올 21대 총선하고 비교했을 때 언론 지형이 어떠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어려운 거는 일단은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게 조사에도 나왔잖아요. 네, 그 이제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 매체 같은 경우에는 뭐 KBS라든지 뭐 혹은 뭐 이런 뭐 조선일보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한겨레라든지 이런 그 매체가 과점하는 구조였지만은 유튜브는 뭐 채널이 몇 개인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저희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매체가 선거에 어떤 국면을 주도한다든지 뭐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확증 편향에 의한 진영 논리가 더욱 강화된 가운데 그래서 어느 누가 더 많은 그 구독자 수를 확보하느냐 조회수를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이 다만 들고요.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알릴레오라든가 다스베이다 뭐 이런 데들은 이제 굉장히 좀 세잖아요. 센데 아마 구독자들이 40대가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50대, 30대 후반, 중후반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과 20대들은 흔히 말하는 뭐 다스베이다나 뉴스공장 뭐 이런 쪽에 그렇게 주 청취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황희두 씨 나와서 얘기했듯이 지금 20대들은 보수 유튜버들이 감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짜뉴스 상당히 많이 현혹돼 있어요. 그래서 그 20대들과 30대 초반이 볼 수 있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형태의 유튜브가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낙곰수 출신의 이 잘 나갔던 분들이 듣는 층이들은 30대 후반부터 듣는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돼요. 20대, 30대 초반이 먹힐 수 있는. 좀 변장을 할까요, 우리가?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수 대통합을 했을 때 동의율이 어떤 데는 50% 나온다. 어떤 데서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든 간에 새로운 정당이 출연을 하잖아요. 뭐 이합집산 하면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 양당 중심이 아닌 삼지대를 선호하는 국민은 늘 한 20, 30% 늘 존재해요. 근데 그 20, 30%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고. 옛날에 안철수는 그거를 바람을 얻었죠. 대선 후보 깜이라고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거였고요. 마찬가지 보수 대통합도 현 정부가 지방선거 대선을 독식했잖아요. 사실은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독식을 했기 때문에 견제의식이 윗바닥에 깔려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 진보층이나 현 정부의 우호적인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야당도 잘 사야 한다. 제대로. 야당이 형편없으면 현 정부가 잘못 가는 거를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는데 야당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수 야당도. 근데 이게 너무 형편없이 굴러가면 그게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파적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지 않죠.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서들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대개는 지지율들이 가상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뭐 어떤 통합된 정당하면 왜 보수층만 좋아할 것 같은데 진보층 일부도 좋아하고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정서가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식물국계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이냐 한국당이냐 확실하게 과반을 만들어달라. 둘 중에 하나를. 어디든 상관없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게 우리의 교훈 아니냐. 20대 국회가 안 된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독식할 수도 오히려 만들어주는 게 일할 수 있는 토대로 확보해 주는 거다. 그래서 니네가 조금이나 좋아하는 정당이 확 밀어줘라. 그게 민주당이 됐든 한국당이 됐든 상관없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말씀 하나 못 드렸던 것 중에 이제 비례대표 할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라는 부분들을 좀 더 점수에 크게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언론사도 잘 지적했던데 미래 대 과거에 대한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세력들, 박근혜 과거의 탄핵을 중심으로 잘했니 못했니 계속 모이고 과거의 방식과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하는 한국당의 모습. 그리고 민주당 쪽은 계속 미래 의젠다를 가지고 정책 이슈를 가지고 해서 과거 대 미래, 일하는 정당과 싸우는 정당, 이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드러나 보이고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당은 굉장히 고전을 했었고 잘 안 됐고 그다음에 통합의 이슈에 빨려들다 보니까 그런 정책 개발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세현이 항복했잖아요. 여의도 연구원장이 두 손을 들은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진행되는 게 없다는 거고 진행됐다 해도 지도부가 반영 안 됐다고 보는데 저는 준비가 잘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힘을 실어주지 않는데 누가 준비를 해? 다 놀고 있지. 근데 여기는 민주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민주연구원이. 그래서 정책적 의제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어서 대개는 이제 중간 평가 성격인 총선에 대해서 여당이 굉장히 고전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만함을 비치면 안 되고 가장 큰 경계는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권의 입장에서 오만한 모습을 비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게임이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이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조롱, 비아냥 막 이런 식의 를 국회의원들이 직접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빌미를 자꾸 주는 것이 니네 똑같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유익하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박시영의 눈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임세은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형이 소장이시고. 네. 형이에요? 저도 형이죠. 두 살 위인가 그래요. 그래요. 예. 자, 그래요. 공동 소장이신 네, 겁니까?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하도 안 소장님이 여기저기 나오시니까 예. 그분만 계신지 아는데 아, 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네. 소장이 있습니다. 같이 둘이 만들었대요. 아, 그래요? 맞죠? 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워낙에 일을 많이 합니다. 특히 네. 나경원 건도 이렇게. 저희가 나경원은 이번엔 진짜 확실히 잡을 거예요. 정말. 아이고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제. 네,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게 그렇습니까? 민생에 도움이 되나요? 나경원 잡는 게? 아니 지금 민생 경제를 망치고 서민을 위협하고 불공정을 일삼고 있으니까 당연히 민생 경제에 네. 위해가 되는 분들이죠. 막아야죠, 그런 분들. 근데 민생경제연구소는 평소에 무슨 일 하세요? 저희가 고발만 하는 줄 아는데 물론 최근에는 저희가 나경원을 6차까지 고발을 했고요. 나경원 대표님 6차까지 고발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에 또 7차 고발을 들어갈 거예요. 자, 네. 지금 나경원 건과 관련해서 네, 네. 뭘 고소하셨는지, 그리고 네. 빼박입니까? 빼박이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못하는. 명확한 네. 증거가 있냐? 네. 이미 그건 검찰에 저희가 다 좀 제출을 했고 네.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는 증거들도 많이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1차 때는 이제 그 나경원 따님 성신여대 입학 비리, 네. 그리고 2차는 성적 비리. 성적이 다른 장애인 학생들이 보통 학교 다니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C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정 요구하면 C에서 뭐 C뿔 정도로는 그렇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막 D 받았다가 A를 받고 막 이런 게 이거면 얄짤 여덟 없습니다, 건이 이거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관련된 학과장이 또 그 이병우 씨고 이병우, 뭐 이렇게 기타 다 리스트. 면접 봤다. 네네 그분들 그 관련이 돼 있고 또 그분이 이제 나경원 대표가 저희 보고 또 가짜 시민단체가 조국 물타기 한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가짜 시민단체 아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아이고. 고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해서 사유화를 거의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고발을 아니 이에 하려고 대해서 합니다. 나경원은 언론한테도 이렇다 할 해명을 못 하고 아니 있어요. 근데 제가 고발한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TV 나오는 거 이렇게 봤거든요. 네, 네. 다른 내용 때문에 얼굴이 굳어 있어. 다르더라고. 아, 저기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정치적 현안을 발언할 때 박지가 않아.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네. 야, 저게 긴장하고 있구나. 나경원 표정을 제가 항상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나경원한테 고발도 당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TV에 나오면 항상 나경원을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뭐 뭔가 불편한 질문을 던져, 혹은 뭐 불편한 지적을 해. 그러면은 막 우는 표정 있잖아요. 우는 표정과 막 분노한 표정이 막 섞여가지고 그러는데 과도하게 이 표정에서 액션이 나와요. 표정에서. 그래서 야, 저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그러다 그 현장에선 그러는데 현장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하는 액션은 바로 소송입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의혹 제기하지 마라. 민생경제연구소도 그래서 저희도 저희한테 무고죄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협박을 네. 하셨는데 근데 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무고죄로 고발을 하면 무조건 이게 수사가 들어가야 상대 양대 수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이제 밝혀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라 무고죄 빨리 하라고 기다린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고죄가요. 정말 무고가 아닌데 무고죄라고 하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건 진짜 검찰을 연맥이는 짓을 한 거니까 그 짓은 아마 참아 못할 근데 거예요. 네. 조사 받으면서 그 검찰의 수사 의지 네. 좀 느껴지십니까? 고발은 이제 대표 고발인이 이제 안진걸 소장님이 그분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니까 거의 대표 고발인으로 가시고 한번 불러봐요. 뭐 내가 못할 줄 알아? 이러죠. 예, 네. 근데 뭐 검사님이랑도 아마 친하게 지내다가 오셨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도. 아니 친화력이 좋아요 그 친구가. 진짜 그래요. 근데 이건 좀 번외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고발도 많이 하고 고발도 많이 당하는데 그렇죠. 예. 검사님이 같은 분이셨대요. 고발하고 고발당하니까 질문을 막 헷갈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연도 있고. 경제연구소는 뭐 먹고 살아요? 회비가 저희- 소원금이 뭐 있나요? 아니 이거 없고 그냥 각자 벌어서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자비 쓰면서. 그냥. 아니 그 저기 안진걸 소장이야 TV에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안진걸 소장이 틀면 나와. 갑자기 수사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없었던. 그리고 친구들 깜짝깜짝 놀란대요 주변에서 수사 준다 이러니까. 요새 생기니까. 제가 요새 진짜 가끔 만나면 방송인이세요? 빨리 정체를 밝히세요 이러는데 방송을 거의 한 5개 하루에도 하셔서 이게 돈독이 올라왔고. 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제가 안진걸 소장님은 영리를 담당하고 계시고 예. 민생경제연구에서 저는 이제 비영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영리에 뛰어들어야겠다.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그래요. 말씀도 아주 재밌게 하시네 임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신 거예요? 좀 오래 전부터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아까 이따가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냥 일반 기업에 다니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좀 몰래 했어요. 그 경실련 활동을 좀 했는데 지금은 조금 요새 경실련이 이상한 짓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예, 경실련을 활동하다가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이런 쪽 운동하고 하는 중에 이렇게 시민단체끼리 또 이렇게 모이고 이런 일이 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뵀는데 말도 잘 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좀 단순하죠? 네, 술도 좋아하고 저도 술 좋아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뭐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한번 같이 책을 한번 써보자. 뭐 이런 논의가 시작되다가 촛불 또 저희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또 제가 또 그때 이제 또 임신을 또 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그게 무산이 됐어요. 네네. 그러다가 작년 초에 이제 안 소장님도 참여연대를 이제 아예 그만두시게 되고 저도 다니던 직장을 이제 좀 그만두고 이러면서
실업자 둘이서 좀 뭐 좀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죠. 아이고 그렇군요. 실업자여서 만든 건 아니고요. 아, 예, 저희가 예. 실현하는 가치를 좀 실현을 해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을 네. 아니 했을 때 저는 결단을 원래 저 했습니다. 임세현 소장님은 잘 몰랐어요. 몇 개월 전에 술집에서 한번 봤죠. 한 50명에 100명 모여 있는. 그런 술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안 소장님 네, 뭐 오라고 그러는데 갔는데 봤어요. 뭐 맞아요. 인사들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임세현 소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평소에 많이 해요. 아마 안진걸 소장이 평소에 뭐 덕을 많이 본 것 같아.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 양반이다. 이 양반이 알고 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때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한번 사연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그때 좀 놀았나요? 중학교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들 그런 줄 아시는데요. 그냥 전 연예인을 되게 좋아해서 예. 제가 한 번 좋아하면 또 되게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누굴 스타일이에요. 좋아하셨습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집 앞까지 맨날 가서 기다리고 있고 진짜? 예. 그 정도로 좋아했는데 중학교 2학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인데 서태지와 아이들 좋아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맨날 되게 공부도 안 하고 그 날라리 좋아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돌이 그때 아이돌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어른들 그다음에 아는 분들이 연예인 좋아한다 그러면은 막 되게 한심하게 보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제가 집 앞 기다리고 맨날 이러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그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그 당시에 김대중 총재님이셨을 거예요. 이제 그 낙선하시고 영국인가 다녀오셔서 근데 뭐 어리니까 정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대선에 나왔던 분 요 정도만 알고 서태지와 아이들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기억 안 나도 아마 뭐 되게 대단한 젊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완전 감명을 받은 거예요. 저런 분이 칭찬하시다니 이래서 편지를 썼어요. 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도 있어서 어디 주소 어떻게 알잖아요. 네. 그 당시엔 제 기억엔 어떻게 주소 찾아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열성으로 썼어요. 서태지를 칭찬해 주셨다니. 그래서 막 찾아서 그분 잘 모르지만 그냥 써서 너무 감사하고 막 두루두루 썼을 거예요. 아마 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때. 2학년 때. 때. 근데 답장이 온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집이 그 되게 대대로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오. 부모님 다 경상도시고 아이고, 예.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또 전쟁 참전 용사로 돌아가셔서 아이고, 예. 그 뭐라 그러지 반공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집인데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어렸을 네, 때부터 네. 항상 김대중 빨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포가 하나 제 이름으로 뭐 이렇게 오니까 엄마가 오시더니 너 뭐 하고 다니는데 지금 이런 게 집에 와 있냐고. 정당에서 왔어. 네, 그래서 몰라 이러고 봤더니 이제 김대중 총재님이 친필로 이렇게 되게 정성스럽게 편지에다가 또 책 자서전 같은 거 주시고 더 놀라운 거는 거기다가 이제 자서전에 메모장을 붙였는데 전화번호를 써서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오. 전화번호를 써서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편지 해서 근데 저도 몇 번 또 편지 답장 드리고 이랬는데 갑자기 또 대통령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집 되게 보수적에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찍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네. 부모님이 그렇게 왔어도. 아이고. 네. 네. 아니 훌륭한 재원을 네. 키웠잖아요. 예, 재원을. 그렇지. 예, 재원을. 근데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디다가 잘 보관한다고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리니까 워낙 그게 되게 대단한 건지 모르고 그냥 자랐다가 나중에 커서 이제 이쪽 당 쪽 사람들 만날 일이 있을 때 저 근데 중학교 때 편지 받은 거 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야, 있어야지. 뭐 나도 받았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있는데 뭐 이렇게 되게 답답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친정을 갔을 때 막 뒤지다가 저희 집 이사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그냥 팍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틈바구니에서. 그런데 제가 갖고 있으면 또 잊어버릴까봐 제가 그때 김홍걸 위원장님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네. 아버님의 친필 서한이 있다. 네. 알고 계시냐고. 당장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야, 중학교 2학년 여학생한테 직접 네. 대단한 거죠. 편지를 네. 보내신 김대중 대통령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다니셨다고. 네. 제 전공이 그 경제학 쪽이라서 그 을에 그냥 인문사회계에는 뭐 은행도 넣고 증권사도 넣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기자 원래 하고 싶어서 오. 기자 준비하는 중에 예.
그냥 을에 다 넣은 거예요 여기저기.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좀 상황이 경제적으로 좀 안 좋아서 부모님이 당연히 가야지 무슨 기저하냐고. 그래서 그냥 증권사 들어가게. 근데 왜 나왔어 거기는? 한 13년 다녔다며. 예, 뭐 지금 제가 입 열면 좀 다칠 분 계실 텐데 괜찮나? 농담이고요. 예. 장난이고. 뭐 또 을에 아시겠지만 금융기관 뭐 연봉도 좋고 그 환경도 좋고 한데 일단은 좀 많이 보수적이에요. 생각보다 보수적이어서 또 왜냐면 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회 전향적이고 그런 걸 조금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정당 활동도 몰래 하고 그 시민단체 활동도 이제 몰래 했는데 이제 그 몰래 하는 것도 조금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뒤에 아마 미리 얘기할까요, 그냥? 제가 문재인 펀드 1호를 했었어요. 2012년 대선 때.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신문에, 그러니까 그 행사를 했는데 제가 문통이랑 이렇게 셀카를 찍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이라는 데서 한 세 번째 면에 이만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조용하게 회사에서 정체 안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또 마침 제가 휴가였어요, 그날. 신문이 나온 날. 그게 부장님들 사이에서 쫙 돈 거예요. 너네 부서 애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 돈 거예요. 그래서 네. 다음 날에 약간 불려갔다고 하면 조금 그런데 네. 아니 도대체 뭐 하는데 이런 데 나오냐. 왜 본인의 정치 성향을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냐. 이제 이렇게 한번 꾸짖음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때 왜 그랬냐면 강만수 총재 산하에 있는 제가 회사 다녔었거든요. 아, 산업은행. 네, 산업은행 밑에 있는데 다녀서 아유, 뭐 역적이 됐죠. 역적이 되네. 네. 역적 맞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더 다닐 수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완전 더 전이고요. 그 이후에는 뭐 크고 작은 사건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좀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좀 너무 오래 다니니까 좀 지루했고 또 여기 계속 있으면 정체에 대해서 그냥 10년을 바라보니까 나 여기 계속 있으면 그냥 저기 부장님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드니까 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조금 사회 운동을 해볼까? 뭐 이런 마음에. 이 정치적 본능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거네요, 그때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경실련에서 경제정의 쪽 관련해서 활동을 쭉 하시고 민생경제연구에서 활동하다가 최근에 이제 안진걸 소장 만났더니 임세현 같은 사람이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한번 진짜 여기 30대거든요. 30대 후반이신가요? 나이가 네, 죄송하지만 후반이에요. 후반이에요. 82년생 김지영이랑 82년? 학번이 똑같아요. 그래요? 82년생 임세은. 근데 제가 재수해서 82년생. 82년생. 알겠습니다. 나이를 막 얘기고 다니면 민망해서. 아이고, 어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이제 시민사회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일부는 또 현실 정치에 뛰어든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민주당에 뭐 김기식 같은 분들도 있고요.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진걸 소장은 임세현 소장을 정치로 밀어놓고 자기가 혼자 민생경제연구소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음모는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영리 활동을 혼자 하시려고. 그러니까 요새 방송 많이 나가다가 이게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있나요? 현실 정치에 대한 고민? 제가 사실은 뭐 예전에 2014년도에 그러니까 당과 인연이 사실 2014년도에 생겼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러니까 민주당일 때 김한길 체제 민주당일 때. 근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 알게 된 건 이제 문재인 펀드 하면서 여기 알게 됐는데 거기 중에 한 분이 오늘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세인 씨 뭐 혹시 당 가입돼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원이 아닌데요, 당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 인기가 없었던 민주당에서 서울시당에서 그때 지방선거 했을 때였어요. 근데 시민공심위원단을 만든대요. 아까 비례대표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떠냐. 잘할 것 같은데 젊은 여성 또 하면 이러셔서 그래요. 이러고 홈페이지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공고가. 그래서 그냥 그때 제가 또
아기 낳고 휴가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놀면 뭐해? 이러고 그냥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되게 까다로운 게 뭐 가니까 논술 시험 보라 그러고 면접 보고 막 무슨 진짜 입사할 때처럼 공천을 주는 거였어요? 네, 이게? 공천 심사위원회 시민공심위원단을 한 3명을 뽑았어요. 예. 근데 굉장히 막강한 자리죠. 네, 그래서 그 지원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됐어요. 예. 근데 갑자기 또 합당을 한 거예요. 안철수랑. 근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 죄송한데 무산될 것 같아요. 이러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시 상견례도 했거든요. 가서 막 그래서 그때 막 서영교 의원님도 계시고 뭐 그래서 네. 서영교 의원님도 계시고 뭐 이목희 의원님 뭐 다 많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뭐 이러고 좀 아쉬운 게 다른 것보다 그게 이제 알바비처럼 좀 공심이 하면은 돈을 주거든요. 집에서 놀면 뭐 돈이나 벌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냥 무산돼서 아깝다 이러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한 며칠 있다가 임세인 씨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공심위를 안철수 쪽 진영, 뭐 민주당 쪽 진영, 그 다음에 정말 시민, 당적 없는 시민 진영 이렇게 뽑았는데 그냥 딱 한 명만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시민공심위원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제가 1등을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공심위원 하면서 이제 이 당이랑 정치라는 게 뭔가를 이제 알게 되고 관심이 생겼죠. 그때. 예, 예. 그럼 제가 한번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거. 사실은 2016년 되면서 네. 2016년 되면서 이제 당이 둘로 갈라집니다. 네. 국민의당으로 철수형이 갔고 네, 네. 여기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남으신 거죠? 그럼요. 예.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예. 모든 게 시작이었어요.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한 명 내지 두 명만 뽑는다면. 일단 경원이 언니 싫고요.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님. 김진태.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좋아하는 정치인.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도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시장님 이런 얘기 안 하면 혹시 삐지실까봐 제가 시장님도 얘기했어요. 안철수 형은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자, 그럼 여쭙겠습니다. 2015년에 네. 이제 하반기 때 뭐 당 혁신? 예. 혁신? 뭐 그걸 요구하면서 안철수 씨가 막 여러 조건을 내걸었는데 네. 사실상 뭐 저기 그 당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혁신위원장을 때 혁신위원장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냈고 그 안철수 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맞아. 근데 끝까지 목리를 부렸단 말이에요. 아니 문재인이 싫다는 거지 뭐. 그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 진짜 암 생길 뻔했어요 그때. 암 생길 뻔했다. 네. 그래서 그때 온라인 당원 엄청 막 들어왔죠. 예, 들어왔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저 대표님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을? 전 대표님. 예. 안철수 대표님을 한 번 좀 가까이 겪어본 분들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되게 학을 띠게 돼요. 사람. 예컨대 뭐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를 되게 좋으시잖아요. 뭐 어떻게 혁신가에 뭐 바이러스 그것도 공짜로 다 나눠주시고 처음에 그런 이미지 저는 내세울 좋았는데. 것이 진심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안철수 의원님 그 당시에는 되게 되게 지지한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공천 심사위원 할 때 정말 그때 차라리 새누리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새누리당은 어차피 쟤네가 우리 적인 거 알아요. 근데 여기는 내 편인 척하면서 뒤통수를 팍 때려요, 진짜로. 근데 그게 더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안철수 그 대표님 곁에 누가 오래 있었던 적 있는지. 보면은 지금 우리 당에도 있는 금태섭 의원님도 나오셨죠? 네. 그다음에 그 강현재 언니 같이 공심했었어요 그때. 강현재. 강현재. 지금 저 보수논 개그로 예. 그 언니 그 언니도 같이 저희가 같이 공심위원이어가지고 막 그거 저희 민주당이었군요. 그때로 들어왔어요. 안철수 할 때. 몫으로 공심위를 들어와서. 근데 거기 젊은 여성이 그 언니였고 이제 이쪽에 젊은 여성은 저였는데 뭐 안 좋았죠. 근데 이 언니도 그때는 항상 뭐 생각나는 게 공심위 와서 구청장들이 와서 면접을 봐요 후보들이. 그렇지. 예. 그러면은 구정에 대한 이야기,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안철수 새정치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야, 대단하네. 네. 그 정도로 안철수 대표의 진짜 최측근이었는데 가보세요. 이 언니 지금 어디 누구 옆에 있어요? 홍준표 옆에 갔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네. 요즘에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황교안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묻고 싶은 거는 네. 민주당 쪽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니까 민주당 쪽을 좀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민주당 20, 30대 지지를 지금보다 많이 받으려면 뭘 바꿔내야 그렇지.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정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당 아마 전략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고 아마 실행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렇게 얘기 드려도 모르겠는데 조금 세련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지다. 아니 후진 건 아닌데 우리 대통령님을 배출한 당이니까 후지진 않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세련된 느낌이 이게 말하면 되게 애매모호한데 그 있잖아요. 20, 30대들이 어딘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러면은 애들 야, 너 뭐 그런 거에 관심 있어? 이렇게 약간 촌스러워하는 듯한 경향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예,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런데 어쨌든 그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또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또 지지는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민주당도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냉소가 많이 깔려 있어요, 정치에. 근데 이거는 저도 동네에서 제 또래 뭐 주부나 뭐 봐도 정치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약간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언론에 보여지는 모습이 뭐 여기가 막 말하면 여기도 막 말하고 여기 싸우면 같이 싸우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되게 촌스러워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면 거기 가면은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뭐지? 내가 화나고 뭔가 기분 나빠도 아닌 척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뭐라 해야 돼? 꾸미는 거? 그 꾸미는 건데 이제 정치는 약간 민낯이 많이 보여져 있으니까 또 근데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20, 30대는 더. 저는 이제 손혜원 의원을 보면서 네. 손혜원 의원이 던져준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고 봤어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정치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저를 만나려고 여러 명이 옵니다. 아, 네. 근데 보면 왜 웃어? 잘 나가요 요즘에. 예, 많이 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꼭 드려요. 손혜원이 없었던 시점하고 손혜원이 보여준 시점하고 다르다. 뭘 다르냐면 유권자가 이제 당신한테 물을 거다.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났는데 이제 무엇을 통해서 너는 바꿀 거냐. 세상을. 무엇을 통해서 정치를 바꾸려고 하느냐를 묻기 시작할 거다. 손혜원은 도시재생, 문화의 코드를 입혀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구도심을 바꾸겠다. 낙후된 도시를 바꾸겠다. 이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문제의식이 명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세현이 만약에 임세현 소장님이 현실정치에 뛰어든다면 뛰어들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뛰어든다면 어떤 정치, 어떤 세상을 무엇을 통해서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 되게 어려운 게 훅 들어와서. 들어갑니다. 네, 당연히 뭐 저희가 이 민생경제연구소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사회적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특히나 뭐 서민들이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이것만 한 달에 본인 소득의 70% 이상을 지불을 하고 예. 또 내가 버는 소득의 증가율보다 부채의 증가율이 3배 이상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미래가 없다. 정치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또 냉소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게 민생경제가 좋아지려면 결국은 이렇게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 권력, 뭐 돈의 권력이든 힘의 권력이든 이런 게 좀 약간은 평평해지게 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적어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입기 힘들고 사는 게 억울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그렇죠. 적이 있는데 예. 저희도 그 맥락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통해서 하냐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다 돈의 문제고 경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께서도 저희가 그때 대화에서도 질문했던 게 제일
빈도가 많았던 게 경제 문제였거든요. 그만큼 당연히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 이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또 이 사회 시스템과 제도와 금융제도 이 부분이 또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려운 분들 보면 부채가 뭐 저희 다 빚 있잖아요. 근데 빚 있는 분들 중에서 차라리 부동산 대출, 담보대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나아요. 자산이라는 가치가 있어서. 근데 정말 어려운 분들은 생활자금을 대출로 받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산도 없고 정말 취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조그만 충격에도 다 흔들리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은행은 갈 수 있나? 절대 못 가죠. 사금융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180만 명 정도가 고금리 사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금리가 뭐 막 90% 이자 그 금리가 90% 이랬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돈이라는 가치를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지불을 해야지 네가 필요한 건데 라는 그 가치가 너무 당연했고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이고 금융자본주의의 기본이었는데 그런 게 변화됐어요. 지금 사금리 대출 20%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것도 비싸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쉽게는 뭐 대출 금리를 낮춘다라고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경제나 금융 시스템 돌아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야 몇 프로 낮춰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되고 그 인식이 기반으로 바탕이 돼서 이제 이게 제도의 변경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네. 좋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네. 저는 이제 직업이 여론조사도 하지만 정치 컨설턴트를 하고 있어서 제 일은 정치 잘할 사람을 잘 골라서 직업 정치인으로 데뷔시키는 거예요. 네. 실패한 케이스도 있지만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배짱과 용기가 있느냐. 이게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적 약자, 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껴안을 준비가 돼 있느냐. 되게 이걸 잊으면 초심이 흔들리죠. 세 번째는 문제 제기형 인간보다는 정치인보다는 문제 해결형 정치인을 요구하는 시대다. 그 얘기를 내가 정청래 어제 의원도 옆에 있는 데서 토크쇼 하니까 세 번째 얘기하니까 이렇게 좀 눈빛이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정치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사장님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 더. 작은 어떤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또 연결고리를 실제로 형성을 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DJ가 서태지를 칭찬을 해. 그렇죠. 내가 서태지 팬이야. 어우, 생면부지의 저어른한테 편지를 보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용기 연대와 있는, 확장의 정신이 체질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마지막 묻고 싶은 거는 예. 임세연에게 안중거리란? 아 진짜 여기 있지도 않은 분 계속 이 얘기가 반인데 아 그냥 한마디로 저희는 가치 동맹 같이 동맹. 같이 동맹. 네. 아이, 그래요. 가치 동맹이고 얼마 전까지는 그냥 친한 술 친구이자 뭐 동업자 이거 동업자? 제가 최근에 술을 끊어가지고 예. 되게 심심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연락 많이 갈 수도 아유, 그래요. 우리 임세현 소장님 정말 정치하시면 너무 좋겠네요. 아, 진짜 이런 분이 돼서 30대의 그 안목과 또 젊은이들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면서 경제 민주화 또 공정한 경제 이 토대를 만들어 나간다면 얼마나 이게 바로 새정치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임세은의 새정치예요. 아니 그래서 이 박시영의 눈에서 그 30대 분들 중에서 아 이런 사람 좀 정치 좀 뛰어들었으면 참 좋겠다 할 만한 사람은 시리즈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임세현 소장 다음 주에 또 김남국 변호사 뭐 등등등 쫙 준비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제 눈에 들어왔거든. 직업 정치인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김남국 씨도 해야 돼. 내가 보니까 김남국 씨는 일단 언변도 탁월하지만은 심성이 맑아. 심성이 맑아요.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살레시오인가요? 네, 살레시오, 네, 광주.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기 명문 이정현. 네. 아, 이정현도 거기 이정현. 출신이에요. 살레시 그래요. 그분 말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네. 거기서 졸업도 했고 또 사감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사감. 그래서 그 지금도 그 사감일 때 학생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 가지고 네. 밥도 먹이고 뭐 정말 동생처럼 제자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 보면서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김남국 변호사님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저희가 운영위원으로 위촉했었어요. 이야. 여기 운영위원이 몇백 명 될 거예요. 어느 날 안진걸이 와서 저한테 형님 저기 운영위원 좀 해. 그래서 돈 내라는 얘기지 돈 내라는 근데 얘기. 우리 회사 직원 중에도 운영위원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보면 무조건 운영위원. 김남국 변호사는 네. 또 평화나무 또 자문 변호사세요. 이렇게 다 네트워킹이 돼 있습니다. 자, 임수현 소장님. 정치 뜻이 있으시죠? 저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정치를 하고 출마하겠습니다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 좀 근데 그렇게 이 해주세요, 시민은 누구나 정치 참여 의무가 있고 그거는 또 권리자 의무이니까요. 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송 좀 많이 나오시고 네. 많은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되는 메시지 아니, 많이 방송은- 전해주세요. 네. 방송은 안진걸 자리를 꽂으면 돼요. 그렇지. 반만. 아니 안 걸 빼고. 주시더라고. 제가 몇 번 말했거든요. 좀 반 내놓으라고. 요즘에 돈 또 올랐다니까. 이거. 자, 우리 임세현 소장님, 민생경제연구소 정말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30대 정치인들, 또 정치 지망생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이렇게 민주당의 자산으로 이렇게 또 혹은 뭐 네, 민주 정의당에 진보 갈 수도, 진영의 정의당 갈 자산으로 수도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계속 소개를 하는 것도 박시영의 눈에 또 어떤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께 출마 선언을 좀 해주세요. 나 진짜. 출마 선언. 아니 되게 뭐 저는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님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사실 뒤에 이렇게 좀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왜 득보가 나왔어? 뭐야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 성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고도 성공한 대통령, 적어도 실패한 대통령은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그다음에 이제 꼭 민주당은 아니더라도 민주당 이런 세력이 지속적으로 한 50년 집권해서 50년 정도 집권하면 나라가 많이 바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아기가 둘이거든요. 아이고. 저희 아이가 사는 세상에서는 적어도 자유한국당의 뭐 나경원, 김성태, 이완영 이런 분들이 민생 경제를 해치고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떼쓰게 하고 이런 분들이 안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좋은 분 많이 발굴해 주시고 네네. 우리 박시영 대표님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박시영의 눈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